최상천의 사람나라 아태쟁패 9번째 마지막입니다. 아베 요리 코리아 시대 열 수 있다. 우리가 아베의 저 무모한 외란을 잘 이용하면 코리아가 당당한 동북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코리아 시대를 열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 꿈 같은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본을 우리가 대단한 나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참 일본이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좀 깊이 들여다봤어요. 근래. 그랬더니 이게 영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나라예요. 껍데기는 아직도 좀 화려한데 나라의 수준은 형편없어요. 그래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나라의 수준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은 해방 이후에 말하자면 좌우공존의 민주주의 국가, 제법 품이 있는 민주국가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우익 또라이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한국은 코메리카, 소위 방공조폭 체제에서 출발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법 괜찮은 민주국가로 들었었어요. 이걸 이해해야만 오늘날 사태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학적 자기인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제법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말 그 시대가 낙후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저 잘 알아요. 그것도 저도 지금까지 신랄하게 비판해 왔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룬 성과도 굉장히 괜찮다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알몬 박정희를 냈는 게 2001년인데 2007년도에 알몬 박정희 처음 낼 때는 내줄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출판사 차려가지고 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이제 좀 정보판을 좀 내보자 그래가지고 인물과 사상사에서 이제 그 정보판을 냈어요. 그 2007년도 정보판에 아주 거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민족적 약속 이루어지다. 다카키 천국 시절, 다카키 천국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 박정희의 천국이란 뜻입니다. 박정희 저 이름이 다카키 마사오죠. 창씨개명 이름이. 이 천황의 지위에 오른 겁니다. 유신체제로. 그죠? 지멋대로 하는 겁니다. 저녁마다 여자를 불러가지고, 성폭행을 강간을 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는 인간이니까, 지멋대로 말할 것도 없죠.
이 박정희는 일본식 천황국가, 신성국가, 신성한 국가, 그죠? 를 완성해 가지고 박정희가 거의 올라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박정희 외에는 전부 다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이 돼 있었어요. 그 괴물의 시대에 그게 일본이 만든 천황체제입니다. 그죠? 그 괴물의 시대에 신성국가의 그 백성을 가리켜 가지고 국민이라고 불렀어요. 뭐죠? 황국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이라는 말을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씁니다. 이런 운동을 제가 꽤 오래전부터 국민이란 말 쓰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해왔는데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요, 국민이란 말보다는 제가 또 주권자 얘기를 막 주구장창 했거든요. 그래서 주권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국민은 태극기를 우러러보면서 부동자세를 격렬했죠. 충성맹세를 했죠. 그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이 충성맹세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한다 그러죠. 그게 뭡니까?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게 뭡니까? 그게 가미가제입니다. 가미가제 몸 안 바쳐요? 지금 사실은요, 태극기에 대한 충성맹세가 사실은 가미가제 맹세라는 걸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았다.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제가 볼 때는요, 우여곡절은 있지만은 저는 결정적인 거는 김재규의 탕탕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그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중앙정보부장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박정희의 목숨과 자기의 목숨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식 천황체제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6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87년도부터 자주적 민주공화국의 꿈을 한국인들이 꾸기 시작했다. 이런 어떤 자주적 여하튼 이게 뭐 일단 민족혁명, 민주혁명 뭐로 불러야 될지 이건 뭐 일단 민족민주혁명이라고 해둡시다. 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평화적 방법을 통한 자주적 민주공화국의 실현, 이렇게 딱 압축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요, 시위를 할 때도요, 폭력 시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족민주혁명은 3.1운동, 4월혁명, 광주항쟁, 그리고 6월항쟁으로 이어졌다. 그런 역사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 내가 이걸 쓸 때는 2007년이니까 촛불혁명은 일어나기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87년 이후 본격적인 대한민국 만들기가 시작됐다. 이 대한민국 만들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불과 15년 사이에 대한민국 만들기를 훌륭하게 완수했다.
물론 민주공화국으로까지 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민주국가로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탄생에는 네 사람의 걸출한 인물이 있었다. 물론 대중의 아까 얘기한 있잖아요. 3.1혁명으로부터 이어지는 대중의 혁명이 그 바탕에 있죠. 그죠? 김재규 의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다카키 천국의 핵을 제거했고 유신체제의 핵을 제거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방해 집단을 단칼에 날려버렸고, 하나에 그죠? 단칼에 날려버렸죠.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의 철학으로 대한민국의 기틀을 잡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살신선의 도전을 통해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자주국가의 면모를 회복했다.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 결정한 거죠. 그런데 이걸 이명박이 박근혜가 또 연기해봤죠. 그죠? 압제와 암흑 속을 헤매던 한국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자마자 상상을 초월하는 비약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한국은 자유의 나라, 미국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린 나라다. 2007년 3월 국경 없는 기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자유 언론 지수는 세계 30위이다. 민주화 300년의 유럽을 빼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 51위, 미국 53위는 물론 프랑스 35위, 이탈리아 40위보다도 앞선다. 진짜 놀라워요. 또한 프리덤 하우스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자유도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파출소에서 난동 부릴 자유까지 누리고 있다. 진짜 이런 일 많았거든요.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 이르는 경제 지표도 기적에 가깝다. 이건 기적에 가까운 내용은 생략하고, 세계 언론은 이런 기적적 회생과 혁명적 발전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거 제가 2007년에 알몬박정이 썼던 글입니다. 미국의 제가 알몬박정이 선전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몬박정이는 지금 뭡니까? 절판된 책입니다.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타임은 한국이 시대를 따라가는 나라일 뿐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나라. 이보다 더 큰 찬조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평가하면서 소개했고, 독일의 슈피겔, 세계적인 잡지들이죠. 그죠? 한국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하이테크 국가이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 독일보다도 훨씬 이런 네트워크 연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훨씬 높아요, 진짜.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높아요. 한국만큼 미래 경제를 새로운 정보 기술 산업과 밀접하게 결부시키고 있는 나라는 없다. 한국 최고야, 이 얘기입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아시아에서 독재로부터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이뤄낸 한국이 100년의 민주혁명이었죠. 그죠? 이제는 이 역동성을 바탕으로 IT, 혁신, 한류로 일본을 앞지르는 중이다. 이때 이렇게 내다봤어요. 2007년도에. 세계 제2의 경제 강국이자 대중문화의 선진국인 일본의 위상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는 한국의 무서운 힘은 역동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 역동성에서는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온다? 민주주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또 한국의 역동성은 특히 혁신에 대한 열정, 세계 최강의 IT, 한류에서 두드러
진다는 것이면서 르몽 신문은 혁신이 1997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한국을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변모시켰다. 르몽드는 또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인터넷 접속률이 가장 높은 나라고 인터넷을 통해 민주주의를 릴레이하고 있다. 이게 있잖아요. 그죠? 인터넷이 민주주의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역동하고 그걸 실현해내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좀 배신하긴 했지만 가장 놀라운 한국의 성공은 중국과 일본이란 딴 나라 시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나라들입니다. 세계 2위, 3위 나라인데, 그죠? 미국 다음 나라들인데, 이때까지는 한국은요, 아직 뭐, 세계가 잘 모를 때예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작은 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이다. 아시아 대중문화를 지배해왔던 미국이나 일본을 밀어내고 새로운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국으로 자림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도 그렇죠. 헐리우드에 대항할 수 있는 건 한국뿐이죠. 유력 언론과 학자, 연구기관의 한국에 대한 미래 전망은 더 밝다. 한국이 머지않아 경제 강국 반열에 들 것이라는 예상은 이제 흔한 얘기가 되어버렸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1인당 소득이 2050년에는 미국 다음의 세계 2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050년에는 한국이 세계 2위 국가래요. 요점에는 나라가 5천만 명밖에 안 된 나라가 세계 2위 국가가 된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2007년 현재 대한민국은 5천 역사상 그 어떤 시대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고구려, 단군, 삼국 통일 이렇게 봐야 그 세종 때 이렇게 봐야 이 시대에 비하면요. 세종대는 세계 그때는 세계라는 게 형성이 안 됐으니까 세종대는 대단해요. 식민지 경험을 겪은 국가 중 최초로 산업화, 정보화, 민주화에 모두 성공했다. 그래서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최고의 경제를 자랑하며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인정받고 최고의 미래 전망까지 얻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각광받았던 적이 있었는가? 없었어요. 민주주의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부터 민주주의 힘? 대중의 민주주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일본 만들어 미국이 민주주의 심어줘봐야 안 돼요. 금방 꺼져버려요. 근데 저런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던 게 이명박근혜 되면서 완전 꼴박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5년 무렵부터는 한국이 일본을 추격하고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 이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정치적으로는요, 1987년에 이미 역전합니다. 한국은요, 일본은요, 정치 지도자들을 처벌할 그 능력이 안 돼요. 정치 지도자가 그죠? 무슨 짓을 해도요, 그 다나카하고 며칠 좀 처벌받았지 있잖아요. 거의 처벌 안 돼요. 근데 한국 보세요. 이승만 4.19 때문에 도망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박정희 총 맞아 죽었죠. 전두환이 무기징역. 그 다음에 노태우 뭐예요? 노태우도 이제 징역 20몇 년인가 받았죠. 그 다음에 김영삼이 아들 구속. 그 다음에 김대중도 아들 서인가 다 구속됐지. 권력에 대한 용서가 없어요. 민중의 힘이 엄청나요, 한국이. 그 다음에 노무현은 뛰내려 죽었죠. 물론 뭐 자살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명박 감옥 갔죠. 박근혜 감옥 갔죠. 성한 사람이 없죠. 야, 한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 세상에 없어요. 이런 정도의 부정부패나 그 국가적 폭력을 휘둔 나라가 한국뿐이냐? 세계에 그런 나라 세고 셌어요. 그래서요, 87년도 이후에는 이제 한국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적으로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은 좌우 공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우익 독재로 가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우익 독재로 가니까요, 이게 개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개혁을 회피하다가 1990년도부터 소위 잃어버린 20년 가다가 지금은 이제 30년 됐죠, 그죠? 그 개혁도 안 되다 보니까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죠. 근데 한국은요, 반공 독재, 최악의 반공 독재에서 출발했지만은 1987년대는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합니다. 그냥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미 군정이 준 거죠. 지금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쟁취했어요. 이건 프랑스 혁명과 맞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민주혁명이 성공해가지고 이게 그죠? 굉장히 발전을 해요. 반공 독재를 하다가 87년부터 민주혁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민주화가 막 급속하게 진행되죠. 그죠? 국가민주화의 하이라이트는 그래도 노무현 때입니다. 국가 권위주의를 포기하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주권자가 직접 뭘 말하자면 응징하는 촛불혁명입니다. 주권자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 주권자 시대에 어떤 나라를 만드냐? 제 생각은 주권자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구상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지는 నేను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뭐. 김대중 정권 때는요, 일본은 저렇게 개혁을 회피해가지고 망하는 길로 간 반면에 김대중 정권 때는 IMF 위기를 기회로 만들죠. 그렇죠? 그 핵심이 구조조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업종 전문화를 한 거예요. 삼성 반도체나 이런 게 다 그죠? 오늘 구조조정에서 비롯됐어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를 열어나가면서 인터넷의 선두주자가 되고 또 한류가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역전됐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으로도 일본과 한국은 2002년경부터 역전됩니다.
그 바탕은 IMF 위기를 이제 기회로 삼아가지고 성공을 한 게 한국인한테 자신감을 좀 가져왔죠, 그죠? 예? 근데 결정적인 건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인들이 정신혁명이 일어납니다. 한국인의 정신혁명의 핵심 뭐냐 하면요. 우선 저거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인들이요. 서양에 대한, 특히 백인에 대한 열등감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미국 양놈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근데요, 그 열등감 중에 상당 부분은요, 뭐냐 하면은 신체적 열등감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체적 열등감 이거를 극복하는 게 사람이 쉽지를 않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우리는 그냥 참가가 목적이었죠. 그죠? 근데 월드컵 딱 해가지고 해봤어요. 이탈리아한테 이겨. 우리가 프랑스한테도 아니겠어요? 여하튼 있잖아, 그죠? 야, 한국이 신체적 열등감을 극복하는 결정적 계기가 이 시기예요. 그 다음에 외신이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찬사를 했죠. 최첨단 IT 산업이다. 그 다음에 월드컵 준비와 응원 능력을 이제 일본과 한국을 비교를 했어요. 6대0으로 한국이 이겼어요. 한국이 신나서 일본 이겼다는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 축구가 4등을 했지. 그 다음에 붉은 악마, 그죠? 그러니까 세계의 찬사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엄청 넘치는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막, 우리도 이런 정도 돼 하는 걸 한번 과시하고 싶은 한국인들의 이 욕구가 가장 막 치열하게 나온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한민국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거리 청소. 티끌도 없이 청소해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문화시민이야 하는 걸 세계에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한국인의 정신혁명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혁명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대한민국 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요, 자학 증세는 너무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조센증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죠? 조센증은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죠. 엄청난 자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본 놈들이 심어놓은 거죠. 근데 2002년 드디어 자기의 나라를 국호를 자랑스럽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떼거리로. 그래서 민족적 자학을 떨쳐버리고 민족적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국인들이. 이건 정신혁명입니다. 이때 이미 한국인들은 그죠? 일본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류 열풍. 이건 뭐 동아시아를 압도하죠. 일본은 뭐 그냥 게임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국인들한테 그죠? 굉장히 이제 한국인들이 기를 살려놓은 게 스포츠예요, 스포츠. 요즘 말하자면은 손흥민, 또 저 야구에 누굽니까? 유현진, 이런 그죠? 말하자면 슈퍼스타급의 이 선수들이 막 나오니까 그죠? 한국인의 능력이 뭐 인정받은, 자기가 꼭 인정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일본을 넘어섰다. 그 다음에
산업, 경제 영역에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역전을 했다. 그래서 역전했는 분야, 주로 첨단 산업 분야를 역전했어요. 인터넷,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그 다음에 가전, 조선, 석유화학 이런 분야. 그 다음에 경쟁하고 있는 부분은 철강, 자동차 등 대부분 산업 분야에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죠. 지금 별로 안 끌려요. 지금 우리 있잖아, 재벌 체제만 해체하고 이 선순환 구조만 만들어내면요, 한국 경제는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일본이 확실하게 앞선 분야, 이제 뭐만 남았냐? 소재하고 고급 부품 이 분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쫄보 같은 아베가 이걸 무기로 써버린 겁니다. 마지막 무기는 꺼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마지막 무기를 꺼내는 생각이 나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아베가 택한 겁니다. 지금 바보같이. 자, 이렇게 역전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국가 영양평가를 봤는데, 영양을 평가해 봐도 어떤 면에서는, 규모 면에서는 일본이 워낙 우리보다 규모가 뭐 3배나 크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이 수준 면에서는 우리가 추월한 면이 많아요. 국내 총생산은 일본이 한국보다 3배 정도 많아요. 커요, 규모가. 인구도 많고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인당 소득은 한국이 일본의 한 80% 정도 돼요. 근데요, 국가의 건전성 부분에 가면은 이건 게임이 안 돼요. 한국의 국가 부채가 트레이딩 에코노믹스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 곳인데,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한국은 국가 부채가 36.6%, 일본은 253%예요. 압도적 일이에요. 그 다음에 군사력은요,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군사력은 비슷비슷해요.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한국이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일본이 2019년도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데서 발표한 걸 같으면 일본은 6위, 한국은 7위예요. 거의 같아요. 2018년도에는 한국이 7위, 일본이 8위였는데 이제 2019년 바뀌긴 했는데 이건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국가 신인도 평가, 국제적 평가죠. 국가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국제적으로 세계 평가 기관이 유명한데, 이 세계 평가 기관의 평가를 볼 것 같으면 세 곳에서 다 한국이 2단계 높아요. 일본보다. 국제적으로 한국이 신뢰도가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무디스에서는 한국이 3단계, 중국과 일본이 5단계, S&P에서는
한국이 3단계, 중1이 5단계, 피치에서는 한국이 4단계, 중국은 4단계, 중국은 5단계, 일본 6단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일본은 대체로 볼 건 전체적인 힘을 내리막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골든 크로스가 뭐 일어났거나 곧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제국과 식민지였던 관계에서 이게 역전된 경우에는 딱 하나 있어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과 영국이 역전됐죠. 그죠? 언제 역전이에요? 1945년도에 딱 역전됐습니다. 완전 1945년부터는 완전 역전됐죠. 그 이전부터도 뭐 좀 역전됐지만 완전 역전된 45년부터입니다. 근데요, 한일 관계도 곧 역전이 될 거예요. 언제 될지 그건 몰라요. 근데요, 미국과 영국의 역전하고 한일 역전, 이거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 그렇잖아, 그죠? 엄청나게 큰 나라고 둘 다 선진국이었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런 나라에서 역전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요, 일본은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고 한국은 정말 세계 최빈국의 나라였잖아. 그렇잖아, 그죠? 극과 극이었어요. 이게 지금 한 100년 만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100년도 아니, 100년 만에 뒤집어지는, 100한 몇십만 년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인류사적 대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힘이 어디서 나오냐? 저는 산업화 성공에도 힘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혁명 100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열린 사회의 있잖아, 그죠? 역동적인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힘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힘이 요즘 죽어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뭘 하면 됐냐? 경제 민주화하면 되살아나요. 고통을 덜어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사실은요, 일본이 침몰하기 시작한 지 제법 됐어요. 몇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1990년도부터 일본 부동산이 폭락하고 거품이 꺼지고 하면서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개혁을 안 해서 그래요. 구조조정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될 때는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활기를 찾죠, 그죠? 그런데다가 얘들이 어디로 갔냐면 토광경제로 갔어요. 이명박이 만들어. 그 다음에요, 일본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복지가 좀 후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한 해에 40만 명씩 감소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유령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요, 빈집이 800만 채, 이거 몇 년 전에 통계입니다.
800만 채니까 지금 막 1000만 채 넘었을 거예요. 13%가 빈집이에요. 앞으로 뭐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겠죠. 그러니까요. 일본은 그 집을 상속을 서로 안 받으려고 한대요. 그럼 돈만 내야 되니까. 부동산이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잖아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이게요, 이 재앙이 300년을 간다는 거거든, 방사능 재앙이. 근데 일본은 진짜 한심한 나라예요. 진상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전혀 밝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의 자료들을 있잖아.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 들어가 보면 외국의 자료들이 막 엄청 많아요. 일본에서는 조사도 안 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밝히는지는 안 하고. 일본은 그냥 모든 걸 진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쿠시마 가가지고 뭐 후쿠시마산 농산물 먹는 쇼나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대책이 없어요. 방사능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데 이게 일본인들한테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일부 의사들의 그 얘기에 따르면요, 이미 일본엔 재앙을 나타나고 있대요. 근데 일본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아베 같은 정권이 들어선 게 더 큰 불행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그죠? 일본이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민당은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연명작전에 링거만 꽂아 있는 거예요, 링거만. 그래서 국가 부채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국가 부채가요, 253%인데 2위가 일본인 그 이탈리아인데 132%예요. 거의 2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게 그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예요. 근데 일본의 금리가 예를 들어서 2, 3%만 돼도요, 이런 부채 견뎌낼까 못 견딜까? 못 견뎌요. 지금 또 그 국가 예산의 그죠? 25%를 그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그래요. 이 나라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국내 총생산 대비 나라 빚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일본이요, 참 슬픈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그 활기찬 나라가 아니라 쭉 늘어지고 무기력하고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그 예를 몇 가지만 제가 들어볼게요. 2012년도 기사인데요, 일본 복지 예산의 70%가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그래요. 고령층이 많으니까. 그래서 젊은 층은요, 혜택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게 고령층 복지는 전부 비단이에요. 지금 빚내가지고 이 짓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왜? 이 사람들이 지지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냥 미래는 모르겠다 예요.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빚내가지고 쓰는 거예요. 빚만 떠알 판이다, 젊은 층은. 그래서 100년이 안전하다고 큰 소리 쳤는데 공적연금은
연금이 앞으로 100년 안전하다 했는데 20대가요 이걸 거부한대요. 우리한테는 나중에 돌아오지도 않을 건데 우리가 왜 내 그 돈을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 공적연금을 가입하고 들어야 되는 게 의무화되어 있대요. 의무화되어 있는데 젊은 층이 이걸 거부한대요. 그래가지고 납부율이 60%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 몇 프로일까? 거의 100%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젊은 층들이 지금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2017년도에요. 총선거를 치렀는데 중의원 총선거, 한국 말하면 국회의원 총선거 치렀는데 투표율이요 31.8%예요. 노인층은 여기서도 뭐 60%, 70% 나와요. 젊은 층은 투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예. 우리나라에 관심 없어. 그냥 내 살기도 급급해. 이 나라 되겠어요? 어? 안 돼요. 이런 나라. 그 다음에요. 일본 초식남 넘어 절식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후지 TV에서 나온 프로그램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대 남성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20대 남성들의 30%가 섹스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20대가 제일 왕성할 때 아닙니까? 이거는요, 일본 남자들이 남성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굉장히 심각한 사태예요.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퇴화하고 있어요. 성욕은요, 인간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특히 남자들한테는. 왜냐하면 성욕은요, 자기의, 진화의 사물 아닙니까? 그죠? 사물인데, 자기의 씨를 뿌리고 싶은 욕구 아닙니까? 그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미래가 있겠어요? (10) 6세에서 49세 남성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죠? 28세까지의 남성 절반 가까이가 수총각이더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반적으로, 그죠? 섹스리스 종족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요, 의욕 상실, 삶에 대한 희망의 상실,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이건 굉장히 최악의 현상이라고 난 생각해요. 인간이 뭘 이루는 거죠? 이루어내는 핵심이 뭐냐면 욕구예요, 욕구. 그 중에서도 남성들이 지금까지 인류사에서 뭘 이루어 놓은 욕구들의, 그죠?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게 성욕이에요. 이걸 내가 뭐 이칸다고 성욕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섹스에 관심이 없거나 혐오감을 갖고 있는 남성 비율은요, 16세에서 19세가 가장 높아요. 34%예요. 애들이 이런 지경이에요. 이 시기가 얼마나 얕은, 그죠? 이 시기에 몸이 막 준동을 하는 때잖아, 그죠? 중2를 뭐라 그럽니까?
중1을 뭐라 하더라? 응? 그런 식이에요. 이게요, 젊은 층이 중년층보다 색상에 관심이 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래 되는 거니까 관계를 쌓는 데까지 드는 노력이 귀찮다. 그 다음에 돈도 없다. 본질적으로 일본 구조적인 문제들이 다 반영될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부자라야 돼요. 에? 돈은 사람들한테 돌아라고 생긴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일본도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요거는 7월 29일자 기사인데요. 숙박만 580만 원, 도쿄올림픽 봉사자 무보수 논란. 이것도 기사가 참 충격적이에요. 인도네시아 자원봉사자 개최 3주 전에 현지 도착하고 체재비 등 수당은 전혀 없다. 그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게 시끌시끌하대요.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노예 뽑나 그래요. 그 일본 군국주의가 하던 짓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에? 강제노동, 강제징용, 딱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기 하는 짓이. 일본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황제 군국주의 체제에서 전혀 안 변했다는 거예요. 왜? 일본 국민들이, 일본 진짜 국민 맞아요. 한국 시민 맞아요. 무력해요. 무능해요. 그래가지고 정권을 타도할 능력도, 바꿀 능력도, 감옥 보낼 능력도, 천황을 골로 보낼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본 능력이. 그게 오늘의 일본을 만든 겁니다. 민주주의 없는 일본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자원봉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어도 자기 책임이라고 하더군요. 이 자원봉사하다가 바이러스 감염됐는데 그것도 자기 책임이래요. 그래 치료고 뭐고 일체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국가 무책임죄의 나라 사람들이 그죠? 한국인들이 강제징용의 당한 사람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고 배상하라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하다가 병 걸려도 나 몰라라 하는 나라인데 이게 일본의 가면 없는 민낯의 일본이다. 알아서 돌아가라고 하던데 귀가 도중 구토해서 바이러스 퍼뜨려도 내 책임일까요? 이게 그 인도네시아 사람이 이 3주 전에 도착해서 하면은 체류 기간이 38일이래요. 38일에 일본에 캡슐 호텔이 있대요. 혼자 딱 들어가서 자면 되는 거. 캡슐 호텔인데 거기에 캡슐 호텔에 1박이 14,000원 정도 한대요. 14,000원. 여하튼 거기 캡슐 호텔에 묵어도 숙박비가 우리 돈으로 578만 4,500원이에요. 거의 580만 원. 이게 일본이다. 2016년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모두 자비 부담이라고 했다. 자원봉사자 연수를 시작으로 올림픽 스포츠 경기에 대한 지식 및 자원봉사 경험과 외국어 능력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구했다.
노예를 시험값 보가지고 뽑아요. 참 희한한 나라라. 또 1일 8시간씩 10일 이상 봉사해야 하며 대회 성공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역할을 완수해 줄 것을 바랐다. 참 대단한 나라다. 대단한 나라. 여기에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댓글을 달아놨는데 아주 산박해요. 전쟁하고픈 아베다운 일본 시대의 근로정신대 모습이네요. 딱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불참해야 됩니다. 합니다. 전 세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알려서 반쪽대에 만들어야 합니다. 비용 대신 방사능이나 실컷 먹여준다는 소리네. 만약에요, 한국이 경제민주화를 안 한다면 이런 무력한 군상들이 있잖아요. 이게 한국인 10년 후에 한국의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도 이래 안 가려면은 정말 경제민주화 해야 돼요. 재벌 해체부터 시작해야 돼요. 일본이요, 이러다 보니까 슬픈 일본을 넘어서 가지고 말기 증상을 보여요. 망조가 들었어요, 한마디로. 이 사진이요, 이 유명한 거는 이제 홍준표가 이 일본 갔을 때 이런 대접, 그 의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는 높고, 그 다음 좋은 높고, 이게 낮고, 완전히 내려다보게 해놔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말하자면은 상하 관계로 딱 만들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유치찬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응? 아니, 일본 국민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걔도 이 짓 하면 안 되잖아. 예? 그런데 하물며 문희상이는 뭐로 갔냐면은 문재인이 대통령 특사로 갔어요. 특사는 문재인 본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래 앉혀놔놓고 내려다보고 얘기하는 게 그게 도대체 이런 몰상식이 있잖아, 그죠? 몰상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사진까지 찍는 인간들이에요. 이게 망조예요. 아, 이거 보고는 일본 곧 망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요 사진도 과장급 이제 회의한다 하면서 얼마 전에 있었죠, 그죠? 그때 보세요. 홀대를 해도 있잖아, 그죠? 악수도 안 하고 로버트처럼 이래 앉아가지고 이게 뭐야, 인간이야 로버트야, 수준이 안 되잖아요. 얘들은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그죠? 하이큰 똑같은 놈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가. 막 가는 일본 반성. 후지 TV가요, 방송에서 문재인이 이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재인을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래 얘기를 해요. 이것도 그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잖아. 예?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일본 애들이에요. 이게 외국 수준을 못 벗어난 거거든요. 비판도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문재인 또 건드리는 일본, 혐한은 흥행보증수표다. 이 혐한 관련 책이요,
그냥 한두 건 나온 게 아니에요. 아마존 재팬 외국 국제관계 서적 랭킹 15위 안에 혐한 서적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용문해 가지고 미친 종족 같아. 이게 누구하고 비슷하냐면요. 한국의 반공 세력 있잖아요. 그죠? 하고 문파하고 비슷해요. 똑같아요, 거의. 그냥 용문해 가지고 2005년부터 10년간 205 권이 205권이 출판됐대요. 어떤 책을 보면 300만 권이 팔렸대요, 일본에서. 혐한 서적이.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유튜브 채널 롯봉기 김 교수라는 게 있는데 저도 종종 봐요. 굉장히 이 실사구시적으로 문제를 접근해요. 그러고 자료들 다 보여줘요. 이게 말기 증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우월성을요,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유화적으로 입증해요. 진짜 자기 우월성을 진짜 증명할 것 같으면 상대방이 꼼짝 못하는 어떤 설득의 논리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의자 낮은 거 안 치고 그 이상한 사무실에 데리고 에서 접대하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사람들의 좌절감과 분노가, 어떤 좌절감과 분노가 있어요, 일본이. 이게 공격성으로 바뀐 거예요. 왜 특히 그게 한국인을 향하느냐? 그건 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요, 그냥 맹목적 적개심이에요. 그 다음에 망조가 든 게 혐한 신드롬입니다. 이게 상처받은 열등감이거든요. 제일 큰 상처는요, 한일 역전입니다. 아니, 조센증이 우리 식민지 하던 나라가 우리를 이겨. 이건 그 사람들한테는 막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이웃으로 대하는 민주주의 훈련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제국적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집어져 버렸잖아. 못 견디지.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뒤집어지면 견뎌내겠어요? 그래서 조센징한테 지다니 에이씨 하면서 이치로라고 그 일본의 그 야구 선수가 있어요. 한일 야구 시합에서 지니까 막 욕을 하고 그랬어요. 한국한테 지는 걸 막 견딜 수 없는 종족들이 모양이에요. 이게요, 그것도 결국은요, 일본인들이 민주화가 안 돼서 그래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능력이 안 돼서 그래요. 존중하는 능력 같으면, 야, 한국 정말 축하해 말이야. 이래야 되잖아요. 어? 일본인, 그래서 그 점잖던 일본인, 겸손하던 일본인, 당당하던 일본인이 외국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냥 남을 공격하고 뜯어먹으려고 짓밟으려고 이 짓 하는 겁니다. 그게 혐한 증상입니다. 이 본질은요, 자기의 무능에 대한 분노예요. 그 다음에 역전해버린 승자에 대한 공격이고, 특히 그죠? 일본인들이 한류에 환호하는 걸 보면 미치겠는 거예요. 어? 한류에 환호하는 걸 볼 것 같으면.
스포츠 패배도 이 사람들한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인터넷 들어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품위 있던 일본인들이 품위 있던 사람들 참 많았거든요. 다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 품이라는 게 뭐였냐 하면요, 미국이 심어준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좌우 공존의 민주주의, 품격 있는 민주주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 우익 독재가 가니까 인간까지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일본이다. 그러면 아베와 일본은 우리가 요리를 잘하면 우리 천재 1호의 기회를 살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첫째는 한국 주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는 너 같은 국민이 아니야. 한국 시민이 아니야. 당당한 주권자야. 한국인이야.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일본 사람들이 뜨끔해요. 이게 기시싸움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국가 앞에서 절절 기는 천황폐하 만세나 부르는 그런 한국 시민이 아니다. 그거와 다르다. 우리는 주권자다. 그래서 일본의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용서 안 해. 불매운동하고 여행 안 가기 운동한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본에 대해서만 그래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아베의 공격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그것과 강렬하게 맞서 싸우도록 독려하고 격려를 하고 안 하면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시위를 해서라도. 그 다음에 세계 여론전인데요. 일제 만행과 현재 일본의 파렴치성, 이걸 막 유포를 해야 돼, 세계에. 그래서 그 미국 가서 유포하면 그게 제일 힘이 있어요. 위안부 문제, 강제노동, 임금 떼문 거. 이건 파렴치범이거든, 그죠? 그 다음에 그 방한 청구 소송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진짜 자유무역의 파괴자다. 지금 세계 경제를 교란시키는 세계 공적이다 하는 걸 집중적으로 선전해야 돼요. 이거는 요즘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죠? 그 다음에요, 일본의 테러를 막아야 돼요. 일본이 지금 저가 불리하니까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또 조정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내가 볼 때는 백색 화이트리스트 거기에 안 뺄 끝에. 그 일본의 테러를 막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 있어요. 아까부터 딱 하나 했죠. 문재인이가 선수를 침하돼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버려야 돼요. 그럼 일본은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하지 않으면 게임 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못 견뎌요. 어쩔 수 없이 화이트리스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다리를 건너면 아베와 일본은 망해요. 그 다리를 건너도록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해야 될 일은 딱 요거 한 가지만 하면 다 돼요. 그러면 다 세계가 굴러가게 돼 있어요. 뭐 작전 되게 쉽죠? 그래서 반도체 대란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얘기 많이 했죠, 그죠? 반도체 대란을 유도하면 아베는 세계의 공적이 되는 겁니다. 세계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인간이 됩니다.
그러면 세계가 아베 죽여라 하고, 그거는 세계의 공격을 받으면 아베와 일본의 패망은 그냥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특별 선물을 하나 준비하면 좋아요. 이건 안 해도 괜찮은데, 특별 선물 하나 준비하면은 금상첨화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도쿄 올림픽을 무슨 올림픽으로 만들어버리냐 하면, 후쿠시마 올림픽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일본산 농수산물 전부를 방사선 측정하고, 방사선이 나올 경우는 일본 일본 농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해버려요. 그러면 이 파급력은 세계에 금방 나오겠죠? 그렇죠, 그죠? 일본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아베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확실하게 고쳐놓는 방법입니다. 그래 되면은 도쿄 올림픽이라 하질 않고 사람들이 금방 뭐라고 떠올릴까? 후쿠시마 올림픽으로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 또 올림픽 안 가, 사람들. 관광객 4천만, 400만도 안 가. 그래서 올림픽에 방사능 문제를 부각시켜가지고 우리가 앞장서가지고 올림픽 보이콧하면 돼요. 왜? 아베가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익혀도요, 아베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올림픽 끝나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일본 망하는 건 그냥 시간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은 코리아 시대를 열 수가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대련이 일어나가지고 아베가 세계의 원티드가 되는 겁니다. 수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힘을 빌려? 세계의 힘, 그 중에서 특히 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아베를 제압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국은 무위이화 차력척외를 하고 이 싸움에 승리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한국이 승리의 주역이 되면요,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꼬봉 강요 못해요. 반도체가 세계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게 확인이 됐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꼬봉으로 만들어요. 택도 없어요. 우리하고 중국하고 손만 잡아도요, 미국하고 싸울 수 있어요. 반도체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예요. 그래서 코메리카에서 빠져나오고 미국 꼬봉에서도 당연히 빠져나오겠죠. 그러면은 미국한테 뭐를 요구할 수 있어요? 주둔비 내놔. 50억 달러 너가 내놔. 우리가 내놓는 게 아니고 너가 내놔. 이래 되는 거예요. 완전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래 되면요, 승리의 주역이 되고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되면은 미국과 중국이요, 서로 눈치 보고 서로 모실라 그래. 서로 파트너 하고 싶어 해. 안 그렇겠어요? 그냥 골라 잡으면 돼.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면 우리가 주체성이 확보가 되겠죠. 그러면 남과 북에서도, 그죠? 종북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김정은하고도 당당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땡깡 부리는 거 용납 안 해요. 김대중이 김정은의 땡깡을 어떻게 용납을 해요? 나는 내 같으면 절대 용납 안 해요. 그렇지만 남북 협력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거는 진짜 협의를 통해서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남북 협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코리아 시대를 열 수가 있다. 그래서 탈미, 미국을 벗어나가지고 주체적 평화 공존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주체적 평화 공존이 안 되잖아, 그죠? 우리는 그냥 끌려다니는 편이잖아. 그 다음에 남과 북이 합해가지고 코리아 시대를 열 수 있는데, 남이 가지고 있는 힘, 남의 힘의 핵심 중에 몇 가지는 촛불 주권자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응? 이걸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의 힘이 크다는 게 지금 증명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한류의 힘이 크다. 이 남의 힘과 북은 또 국가 핵무력을 가지고 해서 민족을 수호할 수 있는 힘을 가졌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 다음에 김정은 팀이 전략적 능력이 또 빼어나잖아요. 이런 게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죠. 굉장한 코리아가 되겠죠.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습니다. 이래 되면은 우리가 동아시아만이 아니고 세계 평화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미중 균형 외교를 할 수 있고 동북아 평화 정책을 할 수 있고 그걸 힘으로 세계 평화도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딱 한 가지죠, 그죠? 문재인의 선택이 결정적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전번 강의에서 얘기했던 트럼프 시나리오에 따르는 겁니다. 순응하는 거. 이 가능성이 99.9%. 나는 100%라고 봐요. 그래도 0.1%라도 내 가능성을 갖고 싶어. 그건 내 소망일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볼튼을 시켜가지고 이런 걸 요구했죠. 소중화 기획, 친중을 추구하는 조국이 잘라. 그래, 잘랐죠. 그죠? 그 다음에 한일 간에 타협해. 그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고 일본한테는 뭐를 요구해요? 화이트리스트 유지하고 그 다음에 수출 규제도 철회해라. 이건 조만간에 될 겁니다. 시간이 언제 어떻게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한국은 미국 꼬봉 증명해라.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해라.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미 파견하기로 결정되어 있다고 봐요. 마지막에 트럼프가 자기가 주연인 피날레를 장식하겠죠, 그죠? 세계 평화를 주도해 나가는 인물로서, 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가는 인물로서, 그죠?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또 보너스까지 줍니다. 방위비 50억 불을 내라. 우리가 일본을 저렇게 뜯어말려 주는 대신에 너 돈 내. 볼튼이 50억 불 와가지고 50억 불 요구했대요. 지금은 한 10억 불 부담하는데 10억 불도 아니에요. 한 1조니까 한 9억 불 정도 하나. 근데 5배 이상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김종대 얘기로는 아마도 두세 배, 지금 현재보다는 두세 배 뜯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역시 문재인 대단하죠. 그 다음에 그러지 말고 세계 반도체 대란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면은 문재인이가 뭐만 하면 되냐면 한일 군사 보호 협정 파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로 화이트리스트 삭제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세계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고 우리는 차력
척외를 이루어가지고 코리아 시대로 나갈 수 있다. 이 천재 이루기 기회에서 단 한 가지 조건, 단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문재인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파기하면 된다. 정말 문재인님 꼭 파기해 주세요. 마지막 부탁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더위도 오고 해가지고 당분간 쉬려고 합니다. 언제 다시 올지는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쉬어보고 노는 게 재미있으면은 계속 놀고 또 뭐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은 돌아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꿈 같은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